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콩님은 항상 일본의 기묘하면서 기괴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콩님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네. 자, 콩님 오늘 일본 귀신 이야기일까요? 예, 일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특이한 귀신이에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요괴나 귀신 관련한 아주 사소한 일들을 봐주시는 그런 민원사무소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한테 일어난 일이 있어서 오시는 일이 많지만은 네. 가끔은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근데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50대 50이라고 하셨어요. 절반 정도는 진짜로 가족이 걱정돼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귀찮아서 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영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그냥 심약해서 어디가 부족해서 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괜히 신경을 쓰니까 한번 이런 데로 찾아와 봤다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번 이야기에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타입이었대요. 남자분이었대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이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찾아왔는데,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두 번째 타입의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서부터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대요. 내가 오늘 온 게 자식 때문에 왔는데, 뭐 별건 아니고 우리 자식이 좀 헛것을 본다, 헛것 본고 그런데 난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고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탁하고 온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돈도 그냥 던지듯이 그냥 현찰에 던지면서 이거 받고 이만큼이면 됐죠? 적당히 받으면 돼요, 이러니까 이건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집을 보러 갔대요. 보러 가니까 이 집에 굉장히 좋은 집이었대요. 집 자체가 굉장히 번듯하게 잘 지어진 집에 집값도 엄청 비싼 동네였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이 의뢰인 분이 사시는 집이 일본의 이제 롯봉기에 있는 집이었대요. 제법 집값이 비싼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도쿄의 롯봉기가. 근데 거기에 사는 분인데 본인이 직업 자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직업이었대요. 의뢰인이 거기다 떳떳한 쪽으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상류계층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 어디 내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상류계급 사람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되도 않는 미신 따위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갔는데 이제 안주인 분이 계신 거죠. 안주인 분은 조금 사근사근하긴 했는데, 이분도 근데 딱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미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느낌. 사람이 좋은 분이어도 부드럽게 대응해주고 계시지만은 확실하게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하여튼 이번 건은 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잘은 안 되겠다, 일이. 그래서 자녀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방에 계신대요. 방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하니까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 시간 원래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 시간에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자고 하고, 저는 문 열어라 하고 저는 방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예. 진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방 안 풍경이 굉장히 살풍경했대요. 어떤 의미로 살풍경하냐면 물건이 없거나 뭔가 강박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이하고 안 어울리는 집.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자식분이. 자녀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학교 학생이면은 아무래도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학생이 나온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경론되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고, 본인이 물건 같은 거 정리하면서도 뭐 학생만의 테이스트가 묻어나는 게 있을 텐데 전혀 없대요. 모든 게 각 잡혀 있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모든 책은 학습서뿐이고 전공서적 같은 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시계도 정말 디지털 시계를 되는 게 아니라 그 초침 돌아가는 정말 옛날식 시계. 이게 명가의 그런 느낌인가? 키무라 선생님도 집안이 좋긴 하세요. 근데 키무라 선생님 집안은 명가라기보다는 돈이 많은 집인 거죠. 돈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격식에 차리는 명가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녀분한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니까 쭈뼛쭈뼛하면서도 대답 똑바로 하더래요. 별일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냥 심약해서 그랬습니다. 마치 되게 짜여있는 듯한. 그래서 대화를 듣다가 불안한 기색이 있어서 키무라 선생님이 일단 대화를 좋게 마무리하고 네. 뭐 별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떠나면서 그 학생한테만 살짝 쪽지를 줬대요. 모르게. 무슨 내용이었냐? 밤에 조용히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올 것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해라 하고서 쪽지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조금 이제 차를 타고 조금 나가면 있는 시내에서 카페 같은 데서 기다렸대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오더래요. 지금 집 밖에 나왔다고 잠시 30분 정도는 시간이 있다. 이러니까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학생을 만나서 일단 차에 태운 거예요. 어디 가진 않고 차에 태워서 차 문을 열어둔 상태로 대화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부모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근데 그 귀신이 뭔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고 나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듯한 자기가 혼자 분에 못 이겨서 막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라진다. 이게 내 방에서 자꾸 나오기도 하고 집 밖에 있을 때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 붙어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는데 안 믿으신다. 원래 그런 거 안 믿으시는 분이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로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좀 엄격하셔가지고 가끔 의심스러우면 문자도 검사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문자를 매번 받고 지웁시다. 매번 받고 지우고 기억 못할 것 같은 내용은 따로 수첩 같은 데나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서 대화를 이어갑시다. 매번 새롭게.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부모님한테는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별일 없으실 거다고 이야기를 끝내놓을 테니까. 어린 학생이니까 일단 비용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건강이 더 중요하고 본인 정신이 더 중요하니까 해보자 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대화를 했대요. 내용을 이렇게 쭉 주고받아 보니까 확실하게 이 학생한테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어딘가를 가면은 꼭 귀신이 지켜보고 있고 하는 행동은 학생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자기 본에 못 이겨서 막 날뛰다든가 그거는 통해 이제 이 학생이 옆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확실히 뭔가 귀신이 붙었다. 근데 그 외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려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겠냐 해서 사진을 받았대요. 그려서 그림을 사진을 받고 한참을 이 사진을 이제 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주변에 탐문을 했대요. 근데 탐문을 하는 도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학생이 핸드폰으로. 근데 연락이 온 게 받았는데 학생이 아니라 학생 어머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학생 어머님하고 따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학생 어머님 표정이 참 안 좋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학생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님 의뢰를 통해서 갔을 때는 단순히 이게 우리 애가 좀 헛것을 보나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정도의 어두운 표정이었으면 이번 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는 듯한 표정. 원인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이제 키무라 선생님이 의뢰 같은 거를 받다 보니까 저거는 150% 지금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표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어머님, 지금 학생 눈 문제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게 있으신 거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움찔하더래요. 그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사실 이 집의 자녀분이 네. 두 분인 거예요. 두 분인데 위에 형이 있었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형이. 형하고 동생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니까 네. 늦둥인 거죠. 이 지금 계신 아드님이. 근데 위에 있던 형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안심하고 사회에 내보낸 거예요. 아버님도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무리 해도 연애 소식만 없는 거예요. 연애 소식만 없어가지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불시에, 하도 연애 얘기하면 피하고 하니까 불시에 이제 이 큰아드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맞선. 네. 이제 일본 맞선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미리, 사진첩 같은 거에 쫙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맞선 전문해주는 중매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쫙 척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아버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하고 맞는 사람을 쫙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고르라고. 네. 네가 연애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골라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라 하려고 막 이렇게 척을 해가지고 아드님 집을 찾아갔는데 아드님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집이 제가 좀 집 부족을 좀 정리한다고 지금 들어오시기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근처에 괜찮은 카페나 그런 데로 제가 안내를 하겠다 네. 했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서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아버님이 비켜봐라. 내가 생각해보니 네가 이쪽으로 와서 혼자 살기 시작하고부터 한 번도 네 집에 온 적이 없다. 가족끼리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하고는 들어갔대, 방 안으로. 굉장히 좋은 집을 얻어다 주셨거든요, 이 아버님이. 일본은 방값이 되게 비싸요. 어떤 말이 있는 정도냐면은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는 게 보통이다, 도쿄 기준으로.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월급의 3배를 내야 살 수 있는 집 정도를 아버님이 찾아주신 거죠. 워낙에 그 자기 바라는 대로 잘 큰 딱 하나 연애 소식이 없는 것 빼고는 너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준 아들이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아버님 따니는. 근데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극대노를 하셨대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벽이며 컴퓨터며 뭐 책장까지 아이돌 굿즈 있잖아요. 오. 일본은 아이돌 문화가 정말 팬덤이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다른 의미로 커요. 우리나라도 많이 커졌죠. 그죠? 좀 많이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한 큰 기획사에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방송으로 나온 사람이 많다면은 일본은 정말 이제 오프라인 공연만 하는 연예인들, 아직 메이저 못 올라간 아이돌들, 기하돌이라고 하거든요. 오. 기하에 있는 라이브 공연장 같은 데서밖에 공연 못 하다가 발굴돼서 올라오거나 이런 아이돌 시장 자체가 분포가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좀 그 중에서도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계열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라고 느끼냐면요, 그런 느낌이래요. 방송 같은데 오타쿠들이 아이돌을 쫓아다닌다, 아이돌 라이브 공연에 보러 간다 하면은 그 양손에 형광봉 같은 것도 있고 막 현란하게 춤 따라 추고 하는 딱 그건 거예요. 봤어요. 방에 봤어요. 꾸며놓은 것들이 딱 그건 거예요. 예. 딱 봐도 이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 방 안에 쫙 장식돼 있으니까 너 이 새끼 이러려고 나와서 사냐고, 쪽팔린다고 막 극대노에도 뭐라고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극대노에도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죠. 뭐 말리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이제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아버님이 아드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네. 정리하라고. 너 이거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그 전까지 다 정리하라고. 쪽팔린 줄 알아. 너 회사도 좋은데 내가 소개시켜줘도 들어간다고. 너 사회생활하는데 다 내 덕분에 살아놓고 너 내가 구해준 집에 있다고 사는 게 말이 되냐. 다 정리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너 본가고 들어와라. 회사도 지금 다니는데 그만두고, 아니 네 경력 필요 없다, 그냥 내 밑에 들어와서 그냥 이 회사 그냥 내 밑에서 일해라. 밖에 못 내놓겠다. 쪽팔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되게 의기소침했대요, 그때 큰아드님이.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본가로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뒤에 꼭 그 집에 진짜 찾아간 거예요. 큰아드님 집에. 정리 다 했나 하고. 딱 가서 이번엔 다짜고짜 문 열으라고. 이제 문을 열으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래요. 근데 아버님은 그걸 보고 만족했대요. 아드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래, 남자가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어머님은 그때 조금 쎄했대요. 네. 왜냐하면은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했대요. 정말 아버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옷장도 다 읽어보고 서랍도 다 읽어보고 전부 다 읽어봤는데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정말 밥을 먹기 위한 숟가락하고 젓가락 한 세트, 물 마실 물컵 하나,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 그리고 책 몇 권과 공책, 끝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그냥 이 사람이 이 방에서 방을 빼면 만약에 저희가 월세 구하듯이 네. 이 사람이 진짜 몸만 방에서 빼도 바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방금 이사 왔다고 하면 믿을 법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맘 잡고 정리한다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했다고 정리를 했대요. 다음부터 뭐 일하는 데서도 뭐 그쪽 회사도 이제 아버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 회사라서 아드님 소식을 계속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일 잘한다. 뭐 일만 너무해도 좀 걱정될 정도로 일 잘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게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뜬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머님은 펑펑 울고 아버님도 나름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은 없고 근데 그렇게 이제 큰아드님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몇 년쯤 지나가지고 작은 아들 이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길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그런 거는 다 미신이다. 전부 그런 거는 허약한 놈들이나 믿는 거다. 이렇게 아버님은 딱 놨는데도 이제 밤에 비명도 지르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님 하다못해 시도라도 해보자고 이제 사모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키무라 선생님의 연락처를 얻어가지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들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 하긴 어머님이 큰아드님 얼굴을 잘못 볼 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그 얘기를 이제 작은아드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작은아드님도 그 자리로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저는 형이 뭔가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저희가 탐문을 더 해보고 아버님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 안 하든가 그쪽 결정한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조사를 한 거는 그 형이 다닌 회사죠. 그 회사에 살짝 연락을 넣어서 출장 당시나 돌아가셨을 당시 이야기를 쫙 조사를 했는데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한 번에. 그 회사의 그분의 바로 직속 상사였던 분이 전화를 받고는 아 그거 그 친구 너무 안 됐죠. 진짜 다른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와 나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처음 봤고 엘리트 집안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참 취미도 소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친구였다. 누구든 그 친구를 봤으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어느 순간 애가 기운이 없더라. 뭔가 어딘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러고서는 언젠가 휴가를 냈는데 휴가 낸 날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키무라 선생님하고 대사분들이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좀 들으면서 잘 생각해보면은 어머님은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직속 상사분 얘기는 휴가를 갔다가 사고가 났대요. 다르죠? 휴가요? 이 친구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요? 왜 이 친구가 딱히 그 휴가를 많이 내는 친구도 아니고 원래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 부모님 보러 갔는데 쓰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편인데 이때 휴가를 냈거든요? 번뜩 이 휴가가 뭔가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자세히 좀 제가 그분이 휴가를 어떻게 가셨는지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나도 자세히 모르죠. 휴가는 개인 재량이니까요. 대신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언제 휴가를 갔는지는 내가 그 친구가 불쌍하니까 찾아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다. 네.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날짜라도 알면은 날짜를 받았대요. 근데 휴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휴가가 딱 한 번이 있었어요. 언제냐? 아버님이 집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한 그때 그 주에 한 번 휴가를 쓰고 한참 안 쓰다가 돌아가시는 날 휴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 쪽에서 다른 분이 나왔대요. 그 직속 상사분의 윗상사. 네.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 친구 부모 대신에 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했다. 사실 이 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고요? 듣기로는 굉장히 중상이었대요. 병원으로 가기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으셨으니까 그 구급대원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병원에 이송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한테 휴가 갔다가 내가 사고당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일생일 때 부탁이라고. 출장 간 걸로 해달라. 그 전화를 받고 이게 뭐 개소리를 하냐.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지금 차 타고 바로 갈 테니까 야, 너 네 몸이나 걱정하고 있어라. 이러고는 이 상사의 상사분이 부장님이라고 할게. 이 부장님이 차를 거의 과속하다시피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마음이 묵직하죠 이제. 유언이 됐으니까 그게. 이 유언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죠 정확하게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님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게 슬픔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부장님이 결정을 했대요. 다 먹어야겠다. 생전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 부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하고 이 아버님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내가 처리를 해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윗사람한테도 자기가 출장 갔다. 내가 그 휴가 도중에 출장 보냈다.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사고 생긴 건 잔대 처리해달라. 서류 다 꾸며놨으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좀 돌려서 어떻게든 그거를 출장으로 어거지로 꾸며놨대요. 그러니까 서류가 두 장인 거죠. 가라 서류인 출장 서류, 진짜 서류인 휴가 서류.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은 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휴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서류가 이중으로. 그래 나가지고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휴가 갔던 곳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티켓 뒤로 찾고 막 뒤져가지고는 조금 도쿄에서 떨어진 지방으로 간 걸 알아냈대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좋아하던 아이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영업하는 바를 찾은 거예요. 이 바에 들어가니까 바 사장이 진짜 딱 들어간 순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이 힙스터 같은 사람이었대요. 생김새가. 굉장히 뮤지션 느낌 팍팍 나고 피어싱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바에서 칵테일 같은 거 툭툭 자기가 만들어주면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음악 관련 얘기하고 딱 봐도 이 사람 보고 온 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용히 사안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서 팀과 선생님하고 제자분들이 일단 바에 그냥 앉아서 술을 시키다가 얘기를 했대요. 딱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쪽에서 먼저 누구누구 아시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네 하니까 티가 너무 나신다.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데 얘기해봐요. 무슨 일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동생이란 친구하고 어머님만 데리고 여기 한번 다시 오세요. 그때 얘기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자녀분하고 어머님 두 분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겠는지 따라온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냐. 다 미신이다. 이거 그 사람한테도 똑똑히 말해줘야 되겠다. 내 아들 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 바에 갔대요. 바에 문을 딱 열자마자 그 바 주인인 그 힙스터 분이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얼음물잔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다짜고짜 그 아버님한테 뿌리더래요. 백은 안 된다고. 꺼지라고. 막 험한 말을 하면서 꺼지라고. 막 아버님도 극대 너희들 니가 뭔데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돌아갔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오신 건 알고 계셨나니까 예. 친구가 얘기해줬대요. 친구요? 네 하면서 작은 아드님을 가르치면서 예 형 내 친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니까 당신들 오기 직전에 친구가 와서 얼마나 급하게 얘기하는지 나더러 도망가라더라. 아 보이시는 겁니까? 나는 그쪽으로 좀 잘 보는 편이다.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 아버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다. 옛날부터 아이돌 좋아하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마음에 털어놓을 상대도 없고
주변에 학교 같은 데도 명문으로만 나오고 하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다. 네. 나랑은 이제 아이돌 공연장에서 이 친구가 술에 너무 취했길래 내가 좀 숙취 좀 해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다가가서 그러다가 어떻게 친해졌다. 되게 좋은 친구였다. 어머님한테는 정말 안 됐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동생한테는 웬만하면 너도 아버지 말 너무 따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친구가 맡긴 게 있는데 모르겠다. 지금 상황 봐서 보여줘도 될지. 그래가지고는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아버지를 불러보겠대요. 빠주인이. 힙스터분이 딱 물건 하나 내려놓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돌 굿즈 중에서 배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돌 얼굴 같은 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마크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사인이 있기도 하는데 그걸 딱 놔두면서 꼴랑 이런 거 몇 개도 허락 못 해가지고 아들님이 죽여먹는 사람이 무슨 아버지라고 지금 내 앞에서 그따구로 행동하냐. 말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아들 정말 잘난 사람이었고 연애도 하고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와 그놈만큼 잘난 사람 없었다. 이 배지에 있는 이 여자 아이돌 가고 있는 이 여자 내 친구하고 연애하고 있었다. 근데 당신한테는 당연히 말 안 했겠지. 그 정질머리 절대 허락 안 했을 거 아니냐. 바로 뭐 아버님도 뭐 딴 따라하고 연애하는 게 뭐 그러니까 봐라 절대 허락 안 했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친구 그때 휴가 가서 나한테 당신이 그 물건 버리라고 했을 때 물건 다 나한테 맡기고 갔다. 예. 내가 버리지 말고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다. 그 친구 컬렉션. 나 그거 팔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고 아직도 창고에 그대로 모셔놨다. 돌려주고 싶은데 당신 꼴 봐서는 절대 못 돌려준다. 내 친구 유품이지 당신 아들 유품 아니다. 절대로 당신은 그리고 그 아들한테 성묘하고 가지도 말고 가지도 않았겠지만은 꿈도 꾸지 마라. 당신 작은 아들한테 왜 큰아들 귀이 자꾸 나타나는지 아냐? 지금도 옆에 있다. 자꾸 뭐라는지 아냐? 제 분에 못 이겨서 성질낸 것 같은 모습 보였다고 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또 그대로 가면은 당신 작은 아들 이 친구 동생도 똑같이 될까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 친구가 그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눈으로는 조금 봤나 본데 소리를 전혀 못 들었나 보다. 말을 하는 걸 들었으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아버님이 갑자기 말이 없더래요. 그러고는 씩씩대면서 나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걸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남긴 물건들 좀 봐도 되냐고. 이 힙스터 분도 조용히 한참 생각하다가 술 한잔 꿀꺽 하고서는 오시라고. 하니까 이 바의 2층에 자기 집이 있는데 2층 옷장 한 구석에 박스 딱 2개더래요. 예. 우체국 박스 딱 2개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차곡차곡 정리했더래요. 이 큰아드님 성격이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성격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래요. 수건 하나 다 개져 있고 배지 하나 케이스에 넣어서 소중하게. 그걸 보고 어머님이 한참 울다가 김무라 선생님하고도 거기서 헤어져서 그 가족분들끼리 돌아가고 이렇게 의뢰에 관련된 일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나중에 그 어머님하고 그 아드님이 연락을 했대요. 네. 조금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을 받으신 건데 이거는 네. 나중에 아드님이 변호사가 됐다더라고요. 그 공부를 원래 잘하는 분이었대요. 작은 애들도.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는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대요. 자기 어머니의 행동 반경을 제한한다. 가정 내에서 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시시건건 시비를 걸어가지고는 고소를 성공을 시킨 거예요. 예. 고소를 성공시키고 변호사를 때려치웠대요. 그거 한 건 딱 하고 변호사를 그냥 무지개 때려치웠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그거 한 건 딱 하고 멋지게 때려치우고는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갔대요. 예. 본인이 아직은 뭔가 자기 형처럼 푹 빠질만한 오타쿠가 될 만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그런 걸 찾으면 그런 일 해볼랍니다. 그러고 살랍니다 하고서는 아버지를 고소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이혼 소송을 마치고 예. 재산분할까지 받아가지고 와. 아버지하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결국 아들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 그 몰아붙인 걸로 그 아버님은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떼주고서는 혼자가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와,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거 하나 딱 하고 그렇게 그만을 딱 둬버리네요. 그게 그 작은 아드님이 네. 그때 그 바에서 그 고등학생인 상태에서 바에서 충격을 받았대요. 아, 네네. 자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들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이었거든. 네. 눈앞에 있는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막 화려한 셔츠에 자기 아버지 말로는 양아치라고 표현할 만한 네. 외형의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말이 과격하긴 했지만은 당당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네. 내 친구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가치관이 흔들린 거예요. 예. 원래 저런 사람들은 다 양아치 아닌가? 어차피 다 양아치겠지. 네. 왜냐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얘기는 전부 다 이제 어른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 어른이란 것도 아버지 얘기만 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 물어본 다른 유형의 어른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유형의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내가 굳이 아버지 말대로 살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 뭔가 대호각성한 느낌을 깨달았대요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 일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보니까 콩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로 콩님의 이야기는 다재다능합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항상 콩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왜냐면 항상 여러 사연을 이야기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잘 스토리가 흘러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는 또 콩님만의 능력이잖아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댓글이 또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내 생각과 다른 또 타인의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게 댓글창인데 거기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요즘 이슈가 되었던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좀 긴장이 되게 세게 되네요, 이게. 아예 되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좀 이제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방송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세계 여행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으면서 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우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이 얘기는 사실 제보를 할 때쯤에 넷플릭스에서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제 종교를 다룬 그런 게 있었죠. 네. 그 정도.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핫할 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친구 둘이랑 같이 삼겹살이랑 소주를 마시면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나 그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 친구들의 직업 특성상 보통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이비들은 무서운 게 아니다. 진짜 무서운 사이비는 기사나 방송에 나오지를 못한다. 그때 나온 얘기였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 개 듣고 저도 까먹고 있었던 제 어릴 적 사이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이거는 제가 까먹고 있다가 제 친구가 이제
너가 어렸을 때 친구가 그런 일 겪었었잖아 라고 해서 생각나서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친구는 저를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쯤에 전학을 왔어요. 저희 동네로. 원래는 서울을 한강으로 기준으로 하면 북쪽, 남쪽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 북쪽에 살았다가 남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같은 반도 되고 전학도 와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냥 어릴 때 친구들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종교가 특별히 없는데 집안은 불교고 또 한 친구는 성당을 독실하게 다니는 집안이고 이 똘비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다, 뭐 부처님이 세다, 뭐 이런 걸로 막 하다가 예. 그러다가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니는 세례명 같은 게 없지 않냐. 난 세례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상 아 그런가 보다 부럽다 였는데 똘비가 아닌데 나 세례명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례명이 어딨냐 하니까 이때 막 이러고 좀 투닥하다가 그때 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세례명 하면은 좀 유명한 네임드 분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던가 요한이라던가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성인이 있나 보다 이제 하고 각자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수능이 끝나고 성인이 되기까지 한두 달의 텀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음주를 좀 시작했어요. 수능도 끝났다. 이제 우리 곧 서능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딱 20살이 되는 12월 31일 날 밤 10시인가에서 PC방에서 쫓겨났어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미성년자여서. 네. 그래서 나와서 아니 뭐 한두 시간이면 성인인데 이런 걸로 하다가 술집을 가자. 네. 그래서 술집을 가서 안주를 시켜놓고 12시가 땡 치자마자 술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술을 좀 먹다가 안 되겠다. PC방을 다시 가자. 열받는다 해서 PC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각자 게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던 게임이 업데이트 한다고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똘비는 스타를 하고 그 성당 다니던 친구가 SNS를 보고 있다가 SNS에서 무슨 영상을 봤는지 갑자기 똘비한테 정말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원래 세례명 있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당시 똘비가 할머니랑 같이 성당으로 다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성당에서 받은 세례명을 말했어요. 근데 그 A가 아니 너 원래 어렸을 때 세례명 따로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이름 나도 뭔지 까먹었다 이러고 있다가 아 궁금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라고 세례명을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A가 이제 검색을 한 거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했는데 애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요? 뭔데? 하고 저도 봤어요. 이게 성인이 아닌데? 하고 세례명이 제가 원래 악마 이름을 잘 몰라요. 뭐 사탄 이런 건 들어봤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악마인지 까먹었는데 그 세례명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데요? 레오나르였어요. 레오나르? 네. 이게 무슨 마녀들의 무슨 하여튼 악마래요. 저희는 되게 당황한 거죠. 똘비도 되게 당황을 했고 그날은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친구는 뭐 장난으로 저거 사이비 다녔다 교회 아니었다 막 이러고 놀리고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 며칠간 그 똘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똘비한테 전화가 와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술 한잔 하재요. 아 그래 술 한잔 하자 하고 만나갖고 똘비랑 얘기를 하는데 똘비네 부모님은 여태까지 똘비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이제 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랑 살았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제 너가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말을 해줄게. 대신 너가 절대 충격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해갖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 그 할머니는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었고 네. 똘비의 아버지도 성당을 되게 독실하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결혼할 상대라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감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같은 성당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교회도 같은 신을 모시니까 네.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허락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똘비의 어머님을 좀 탐탁지 않아 하셨대요.
왜냐면 똘비의 어머님이 고아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래서 또 여러모로 탐탁지 않아 하고 있던 와중에 그걸로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할머니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다 였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러냐 이걸로 좀 트러블이 좀 있다가 어느 날 명절 같은 때 아버지랑 똘비의 어머니랑 셋이 왔는데 아들 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노발대발 하신 거죠. 사실 문신이 나쁜 건 아닌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되게 나빠 보이고 그래서 되게 막 그걸로 싸우다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와도 그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할머니는 완전히 이제 터지신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가족 문신이다. 네. 가족끼리 문신한 걸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막 대판 싸우고 나서 그렇게 그냥 가버리셨대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 속 끓고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랑 연을 끊을 거 아니니까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잘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면 아들하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며느리랑 둘이 만났는데 며느리가 평상시랑 다르게 완전히 표독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천박한 쌍욕을 막 쏟아부으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이 정말 꺼지는 기분이었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도 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은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이간질을 하냐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대 얘기 중 하나가 종교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를 거들먹거리면서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연을 끊다시피 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할머니가 또 화가 좀 가라앉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손주도 생각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들한테 화해를 하려고 아들한테 전화를 계속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가 뭐 며느리는 당연히 전화 안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느 날 꿈에서 뭔가 와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 복도에 할머니가 서 계셨대요. 근데 어떤 짐승같이 생긴 까만 형체가 어떤 문 앞에 서서 막 웃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저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냥 꿈에서 그런 느낌이 났대요. 그래서 꿈에서 본인이 막 뛰어갔대요. 그걸 잡으려고. 근데 본인이 이미 가기에는 늦었고 애는 들어갔고 그래서 그 문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302호 산다고 하면 그 집 앞에 302가 써 있었대요. 그리고 꿈에서 확 깨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불안해지신 거죠. 예. 그때가 뭐 하여튼 아침 되게 일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좀 괜찮은 시간대 만나서 대화를 해도 화해가 될까 말까 한데 이 시간에 찾아왔다고 또 싸우는 거 아닐까 막 고민을 하시면서 만약에 별일이 없으면 아침밥 차려주면서 화해를 하고 별일이 있으면 해결을 하자 이 생각으로 이제 결국엔 가시기로 했대요. 가는 내내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 계속 안 받고 그리고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직 자나? 근데 비밀번호를 알고는 계셨대요. 그래도 혹시 다 바꿨으려나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하는데 원래 비밀번호 누른 게 딱 열려있으면은 번호가 안 뜨고 삐비비비 소리 나는 그런 기계였나 봐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집 구조가 문을 열면 거실이 보였대요. 문을 열면 오른쪽에 뭐가 방인가 화장실인가 있고 딱 정면에 거실이 보이는 집 구조였대요. 근데 아들은 이미 안 좋은 선택을 했고 며느리가 본인의 목에 줄을 매고 의자에 올라서서 손자의 목에, 그러니까 똘비의 목에 줄을 매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그거 보고 오만 감정이 들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줄을 매고 아들 똘비가 위에 있던 의자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얘를 잡아서 내가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일단 본인이 아래로 엎어지듯이 들어가서 손자가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엎어진 의자 주워서 애를 앉혔는데 급하게 했는지 끈이 반쯤 풀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이미 뭐 기절을 한 상태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욕을 하려고 며느리 감을 봤더니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비아냥거린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이미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할머니는 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맨 처음에 화가 먼저 났었대요. 그래도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거를 좀 커서 알았는데 성인들이 보통 안 좋은 선택할 때 목을 매면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 이제 거의 직사에 가깝게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늦었고 예. 똘비는 지금 의식 없고 해서 119 불러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똘비는 아직 어릴 때고 체중이 가벼워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내외를 이제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저는 몰랐는데 장례를 치를 때 옷을 다 벗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다시 입혀야 되니까 수의를. 근데 그때 봤던 그 문신 아래 숫자가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똘비 어머니의 문신 아래 614가 써 있고 똘비 아버님 문신 아래 615가 써 있고 혹시나 해서 똘비 몸을 보니까 똘비 몸 문자에 616이 써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막 한 거죠. 이게 뭘까? 분명히 본인은 생활비도 충분히 보내줬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용돈도 따로 주고 막 했었는데 예. 그렇게 생활고를 할 정도였나 했는데 신부님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에요. 할머니랑 신부님의 추측인데 손자분의 그러니까 똘비의 세례명을 신부님이 듣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성인의 이름이 아니라 악마의 이름이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문구를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아래 숫자는 아무래도 순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이 아들을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에 끌어당기고 네. 덩달아 아들은 같이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간 거고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랑 할머님의 추측은 그 흔히 악마의 숫자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채우려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그걸 알고 너무 힘든 거죠. 본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좀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본인의 부모님은 생활고에 힘들어서 이제 안타깝게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이상한 영화 보고 왔나 이랬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고 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똘비는 이제 대학교를 자퇴하고 할머니하고 친척분이 계시는 외국으로 나갔는데 애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나갔는데 되게 불안해했다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은 이미 문신을 다른 걸로 커버를 했는데 혹시나 그 종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왜냐면 666을 채우려 해도 본인의 숫자가 비게 되니까. 그러죠. 그럼 막 끝없이 망상이 이어진대요. 그 무서움이 생기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도저히 한국에 못 있겠다 해갖고 외국으로 나갔고 거기서 그 친척분이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은 제가 마지막에 연락됐을 때가 SNS 메시지로 본인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하면 연락을 하겠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랑 내가 연락하는 게 너희들이랑 연락하면 이때 일이 생각난다.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하고 한 지금 7년, 8년째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와, 무섭다 이거 은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분의 말로는 악마의 숫자가 666이 아니라고 616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져서 다 같이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세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집단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수 있겠다가 컸죠. 와, 섬뜩하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준 친구는 한때 이제 기자의 꿈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되게 괜찮은 대학에 언론정보학을 전공해서 기자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인턴으로 어떤 모 언론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귀족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해야 되는 게 네. 이 얘기를 하면 아직 피해자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게 모 언론사로 이제 인턴을 갔어요. 근데 인턴일 때 이게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신입이나 인턴을 가면 특히 이제 사회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한동안 거의 다 가나요. NPC처럼. 왜냐면 경찰서 분위기도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서도 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동안 좀 하다가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 회사로 치면 차장급 오, 되시는 네. 분이 같이 이제 회식을 좀 주도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 겸 이제 삼겹살을 소주를 먹다가 그분이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이 시대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입니다. 이때쯤에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경제부는 그냥 무조건 IMF 관련 기사였고 네. 사회부는 이제 신창원과 IMF 관련 기사, 그리고 스포츠 연예는 이제 박찬호 선수랑 박세리 선수에 관한 기사들로 사실상 도배가 되는 분위기였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 신문에 관해서는. 그러고 있다가 되게 유명한 뭐 사이비 기사가 터졌어요. 근데 때마침 또 그때 시즌이 여름 시즌이라 그때는 남양 특집 방송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많죠. 예. 근데 언론사 최초로 신문이 남양 특집 방송보다 무서웠던 시기가 딱 그때래요. 오, 예. 어떤 주요 일간지는 아닌데 지역 일간지에서 사이비가 터졌고, 그래서 주요 일간지들이 그걸 다 받아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사이비에 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양 특집 예능들도 사이비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그때 이 똘비는 회사에서 꽤나 압박을 받았대요. 네. 왜 너는 못하냐. 하다못해 얼마 전에 경제부에서도 사이비 얘기를 터뜨렸다. 너네는 왜 못하냐로 이제 좀 압박이 세게 들어왔었나 봐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 똘비한테 제보 메일이 왔대요. 네. 모 지역 어떤 마을에 되게 큰 사이비가 있는 것 같다. 오. 근데 사이비가 아닌 척을 한다. 뭐 이런 제보였대요. 오, 예. 평상시 같으면 확인을 하고 움직일 텐데 이미 이때는 너무 압박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랑 원래 이제 연이 좀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방송국 촬영에서 출신이었는데 다큐멘터리로 따로 나가신 촬영하시는 분이랑 연이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취재해서 기사를 내고 너는 촬영분으로 다큐멘터리를 내라. 그러면 둘 다 서로 대박이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요새 워낙 사이비가 이슈고 이거 제대로 영상만 뽑아내면 돈방석이 안 지니까 사실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갔는데, 큰 지역은 경기도 남부입니다. 경기도 남부 쪽인데 시 자체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을이 되게 깡시골이었대요. 깡시골을 딱 가는데 앞에 무슨 석상 같은 거에 무슨 성경에 나올 법한 문구들이 써있는 마을이었대요. 근데 그 슈퍼에 있어서 쓱 갔대요. 그 슈퍼로. 근데 저 마을 혹시 사시냐 했더니 그 슈퍼 주인이 본인을 쳐다보는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저 마을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기자인데 제보가 와서 회사에서 이제 까라면 까야 되니까 왔다. 근데 되게 의심쩍은 표정으로 계속 쳐다봐서 대충 이제 음료수를 사들고 계속 그 슈퍼 주인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청년 한 3명, 4명 정도가 나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연락을 해놨으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면서 말을 멈추시더래요. 이미 여기서 기자의 촉이 왔대요. 뭐 있구나 하고 이제 청년들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분들이 되게 뭔가 떠보듯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마을 구경도 좀 하고, 근데 이 마을 가운데 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는데 뭔가 이질감은 있는데 뭔지 딱 모르겠는? 오.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되게 인상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방금까지 농사일을 하던 분 같은 분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누구시냐, 마을 이장님이시냐, 그러니까 마을 이장은 아니고 내가 여기 목사다. 근데 여기가 지금 개척교회들은 목사라고 해서 떵떵거리면 안 된다. 같이 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한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사람이 좋더래요. 말도 되게 젠틀하게 하시고. 근데 방송국에서는 왜 왔냐 뭐 이렇게 묻길래 아니 무슨 자기 상사가 무슨 제보를 받았는데 가보라더라. 근데 자는 월급쟁이여서 까라면 까야 된다. 여기 딱 와도 뭐 없는데 그냥 자기는 이번 기회에 좀 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근데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한테 이런 마을에 무슨 제보할 게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숙소를 갔는데, 예. 그 숙소 옆에 편의점이 있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술 마실 거 좀 사고 숙소를 가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 마을에 뭐 있는 것 같지 않냐. 촬영 감독 하시는 분은 없는데? 너무 시골 마을인데? 그러니까 뭔가 아까 교회에서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딱 나왔는데
그게 뭔지 그제서야 알았대요. 밤이 되니까 알았대요. 십자가가 보통 위가 짧고 아래가 길잖아요. 역이구나, 역. 근데 이게 낮에 봤을 때는 십자가 모양이 흔히 말하는 한자 열십자처럼 딱 정인 거예요. 위랑 아래랑 길이가 똑같은 거죠. 예. 근데 밤이 되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불은 아래가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봤을 때 십자가는 그냥 위가 좀 긴 거고 밤에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래가 되게 짧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십자가 되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면 역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대박을 잡았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비는 대부분 모 사이비처럼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이비가 이제 돈을 좀 끌어당기는 신도들의 돈을 뺏는 이런 거였는데 되게 생소하게 사탄?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찍으러 나왔는데 담배 핀 척하면서 그걸 찍고 있는데 그 편의점 주인부터 뭔가 누군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쎄한데 하고 올라갔는데 숙소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3층짜리인가 그랬대요. 보니까 보이더래요. 차들 안에 사람이 타 있는 게 좀 보이더래요.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차 안에 불을 킨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나가자. 이거 위험한 것 같다. 일단 나가자. 나가고 낮에 경호업체 대동해서 오자. 그래서 급하게 챙겨서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좀 음주 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차를 타고 일단 나가자 하고 나가는데 그 앞에 마을 입구에 기둥이 있다 했잖아요.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 같은 걸 묶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쟤네가 저거 다 묶으면 우리 못 나간다 해서 그냥 뚫고 갔는데 차 이제 범퍼 앞에 찌그러지고 그래도 일단 도망가자도 쭉 나갔대요. 그렇게 어떻게 서울로 왔대요. 서울로 와서 이거 고냐 스톱이냐. 근데 그 똘비가 고하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까지 없었던 대박 사건이다. 예. 고다. 근데 촬영 감독님이 불안하다. 솔직히 좀 불안하다. 왜냐면 촬영 감독님은 가족분들이 한국에 있고 똘비는 가족분들이 외국에 있었대요.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엄청 설득을 했대요. 촬영 감독을. 이번 기회에 이거 찍고 너는 유명 감독 되고 나는 대박 기자 돼서 각자 돈방석에 앉고 너는 돈방석에 앉고 나는 승진하고 같이 대박 나자 해서 결국엔 선택을 해서 고를 하기로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업체를 섭외해서 갔는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경호업체 분들을 경찰 옷을 입힌 거예요. 아, 위장을. 예. 그래서 경찰 분들이랑 같이 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갔는데 마을이 싹 비어져 있더래요. 오? 마치 정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급하게 사라진 것처럼 싹 비어져 있더래요. 근데 몇몇 집은 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몇몇 집은 뭐 좀 엉망인데 특히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네를 추적 취재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좀 강박처럼 갖고 있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의혹 제기나 이런 사건이 있었다만 해도 괜찮을 만한데 기자분들은 끝맺음 맺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결말까지 하고 그 가운데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추적 취재를 하자. 막 이렇게 돼서 서울로 결국에 올라왔대요. 다시. 그래서 추적 취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마을 관계자들 막 취재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네 집 앞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도 본 듯한 사람이 보였대요.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하고 집으로 안 가고 그대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셨대요. 촬영 감독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하고 있냐. 편집을 하고 있다. 혹시 너네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요새 안 보이냐. 잘 모르겠다 자기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좀 생긴 것 같다. 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오늘은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앞에 그 마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 취재할 때 자기가 기자인 걸 밝혀야 되니까 명함 같은 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짜 명함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는데 이 촬영 감독 분이 본인의 새로 오픈한 진짜 사업체 명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고 그 똘비가 이제 오랜만에 며칠 만에 집에 갔는데 집에 택배가 하나 와 있었대요. 택배를 열어보니까 빨간 글씨로 협박장 내용이었대요. 대충 내용이 너네 가족 지금 미국에 있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엄마.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소름이 나고 급하게 그 촬영 감독한테 전화를 하고 예. 근데 촬영 감독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얘 지금 편집실에 있나? 하고 급하게 그 촬영 감독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은 비어있고 그리고 촬영 감독 집으로 갔더니 너무 불안하잖아요. 집으로 갔더니 촬영 감독 집 근처에 경찰차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기자고 해갖고 막 뚫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다 한다. 그 집이 혹시 몇 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1호냐 했더니 맞다, 거기 내 친구 집이다, 나 지금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촬영 감독분이 집 그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엄청 울고 계시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계시고 보니까 촬영 감독 그분의 와이프분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랑 다 촬영 감독한테 괜찮냐, 근데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네 사이 되게 좋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갑돌이라고 하면 갑돌이는 어디 갔냐, 할머니 댁에 보낸 거냐, 갑돌이가 사라졌다. 그래도 경찰한테 말을 해도 경찰들이 지금 오히려 자기를 의심한다. 예. 미치겠다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절대 혼자 그런 선택을 할 와이프가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좀 과학 수사가 좀 더 발전하고 업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하고 상처가 다르대요. 완전 다르죠.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좀 덜 했대요. 집안도 워낙 깔끔하게 돼 있고 유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흔적도 없었대요. 네. 그냥 이거는 법의학적으로 봐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둘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둘은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근데 또 그 똘비는 되게 엄청나게 죄의식이 컸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안 꼬드겼으면, 그때 그냥 스톱했으면. 그렇게 해서 한참을 좀 위로하다가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 짓고 알리바이도 이제 본인이랑 같이 작업실에 있던 CCTV 다 찍혔기 때문에 알리바이는 됐고. 네. 그래서 본인도 며칠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또 소포가 와 있더래요. 거기는 아이가 다니는 미국에 있는 학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써 있대요.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똘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톱하자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독은 이미 얘네를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파이팅이 넘친 거예요. 이제는. 그치, 분노지. 근데 이제는 내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스톱하자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차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며칠을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촬영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 안 되겠다. 근데 촬영 감독이 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사무실을 갔대요. 네.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져 있고. 근데 사무실을 보니까 자기가 취재한 거랑 이 친구가 편집하던 것들, 그리고 이 친구가 따로 제보받고 한 내용들이 되게 벽에 빼곡히 붙어 있더래요. 정말 이게 한 2, 3주 사이에 엄청난 광기로 수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결국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지가 않더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쎄한 느낌이 확 오더래요.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촬영 감독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소포 같은 게 있었는데 소포 안에 누가 봐도 아이의 손가락으로 보이는 거랑 발가락으로 보이는 게 와 있더래요. 근데 이게 손가락들이랑 발목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웠냐면 네. 그 촬영 감독님의 아이가 발목에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그 순간 아이도 나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말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똘비분은 그 일로 사실 회사 내에서는 본인의 직원들 쓰기 아니라 외주를 쓴 거고 그 회사 내에서 압박해갖고 취재한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괜찮다, 좀 쉬다 와라, 가족들 보고 와라, 이런 정도였는데 똘비분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대요. 네. 그리고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퇴사하시고 나서 후배한테 얘기해줄 때 그 후배가 현재 그때 당시에 차장님 그분, 그러니까 후배도 이제 선배한테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그 시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돌았대요. 싹 다 잡히는 거 아니면 기사 쓰지 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적인 애들은 일망타진으로 다 잡히거나 얘네가 움직일 만큼 다 그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니면 취재도 하지 마. 라는 불문율처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이 말을 듣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본인은 기자의 멋있는 모습만 꿈꿨는데 힘들고 위험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이비에 대한 취재도 많이 줄었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 사건을 기점이다라고 못하겠지만 좀 시대 자체가 좀 많이 그게 좀 가라앉았고, 열기가 가라앉았고, 네. 언론 쪽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 대장이 잡힌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혹은 그 신도들이 싹 다 잡힌 게 아니면 기사도 내지 말고 취재도 하지 마라. 위험하다. 불문율처럼 그때부터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죠, 당연히. 가족을 건들거나 이래버리면 사람이 못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 똘비 분이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네. 그 프로그램이 원래 여의도에서 되게 유명한 큰 방송국에서 원래 기존에 촬영해놨던 거를 방송에 안 내보냈다가 보도 지침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상화해서 내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보냈을 때 똘비 분이 되게 힘들어했대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다 듣네요. 예, 그러니까 이세계 여행자님이 원래 오늘 3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들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 2가지도 완전 레전드인데 그거는 더 레전드란 말인데, 참 아쉽네. 그거를 허락 받아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네. 이게 너무 그게 좀 큰 포인트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2가지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네요, 이거. 근데 말씀도 워낙 잘하시니까 더 이야기가 선명하게 저희가 잘 상상이 되면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이세계 여행자님 말씀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어차피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워낙 잘하시네요.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이 공개되지 못한 그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아쉽지만 그거는 좀 더 협의가 된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정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 사이비들이 있고, 그 사이비가 정말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